지역신문 지국에 근무하는 지인 B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신문사에는 종종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기요, 그 사건의 범인이 사실 접니다. 범인이 바로 나라고요. 이미 범인이 체포된 사건에 진짜 범인이라 주장한 사람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범이 자신이고 잡혀 들어간 사람은 누명을 쓴 거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역시 자신이 살인을 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가 한다는 말이 살인을 저지른 후 사체를 욕실에서 절단하여 공원 쓰레기통 여기저기에 흩뿌려놨다, 뭐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지역 신문이 관할하는 곳은 어느 시골이었는데, 인근 지역에서 그런 사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B는 그것이 대도시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란 걸 알아챘고, 그에게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시골 신문사까지 와서 고백할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러자 스스로 범인이라 말했던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그거야. 도시에는 감시의 눈이 있으니까 안 되지. 그 말에 B는 이 양반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어서 서둘러 이야기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질문 공세를 퍼부어 빨리 돌려보낼 작정이었죠. 그러면 왜 죽였습니까? 죽어 마땅한 인간이었으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말 못해주지. 그러면 시신은 왜 훼손을 한 겁니까? 아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본보기 같은 거다. 그 아는 사람이란 건 누굽니까? 그것도 말 못해. 그렇게 자칭 범인이라고 밝힌 의문의 남자는 정작 B가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말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그럼 왜 자수를 하지 않는 겁니까? 경찰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가? 아니, 그럼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B의 말에 남자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진지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했어. 상황이 그쯤 되니 그 남자도 B가 자신의 이야기를 대충 듣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바쁜데 시간 뺏어서 미안하게 됐네. 그 말을 끝으로 남자는 신문사를 나갔고, B 역시 또 이상한 사람 하나가 심심해서 왔구나 하며 대충 넘어갔다고 합니다. 애초에 기사를 쓰기에는 남자가 말해준 정보가 너무나도 애매모호해서 쓸만한 것 자체도 없었던 거였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B는 자칭 범인이라는 그 남자를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신원불명의 익사체가 떠올랐다는 제보가 와서 취재를 나갔더니 바로 그 남자가 시체가 되어서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B를 찾아왔던 그날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신원을 파악할 만한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고, 행방불명자 명단에도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은 결국 신원 미상의 인물이 실족하여 사망한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하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그 익사사고는 우연일 거라고 지금도 99% 확신하고 있긴 해. 하지만 남자가 말했던 감시의 눈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면 우리가 모르는 어두운 사이가 존재하는 걸지도 모르잖아. 그런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경찰한테 말을 못하겠더라. 그 남자가 일주일 전에 우리 신문사에 왔었다고 말이지. 정말로 배우에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싶어 나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방금 전
자칭 범인이라는 이야기 속에 나왔던 사건에 대한 것이다. 지난 1994년 4월 23일 오전, 일본 도쿄도의 미타카시에 위치한 이노가시라 공원에 있던 청소부 여성이 공원 쓰레기통에서 사람의 발목이 들어있는 채로 버려진 비닐봉투를 발견했다. 여성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공원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총 7개의 쓰레기통에서 절단된 손과 발 그리고 신체 일부가 들어있는 봉투가 발견되었다. 시신에 남아있는 지문 일부와 DNA로 파악된 피해자의 신원은 공원 근처에 살고 있던 35세의 1급 건축사 카와무라 세이치로, 구체적인 사인은 밝힐 수 없었지만 갈비뼈의 근섬유에 출혈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사건과 관련하여 원한 관계나 누군가의 조직적인 범행 또는 종교단체 관련설까지 나왔지만 이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결국 2009년 4월 23일에 범인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공소시효를 맞이하고 말았다. 시신의 몸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발견되었고 나머지 부분과 머리는 현재까지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사건과 관련하여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밤, 인근역에 있는 백화점 옆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걸 봤다는 증언이 있었고, 당일 새벽 누군가 차에 충돌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제보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만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범행의 잔혹성과 기묘함으로 초반에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3일 후인 4월 26일에 나고야 비행장에서 일어난 중화항공 140편 추락 사고로 이내 묻혀버리고 말았다. 사건 발생 11개월 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살인사건이 일어나며 이 사건의 수사본부마저 해체되어 관할로 이관되면서 끝내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다. 그 후로 공소시효 만료 6년 만에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증언이 나왔는데, 당시 키치조지 지역 노점상들의 우두머리격이었던 A라는 남성과 외국인 노점상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외국인 노점상들로 알려진 사람들은 사실 어느 국가의 특수기관 소속 공작원들이었고 그들이 오히려 A를 감시하고 위협하게 되었는데, 이 A라는 인물이 피해자였던 카와무라 세이치와 아주 많이 닮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의 집과 A 소유의 창고가 가까운 곳에 있었고 피해자의 지인 중 몇몇은 A를 피해자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A를 노리고 있던 외국 공작원들이 하필 그때 피해자를 A로 착각하여 엉뚱한 사람을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기이한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설과 증언이 나왔지만 어느 하나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사건은 끝내 미제로 남게 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저는 학교에 두고 쓰던 교과서와 참고서를 모두 집에 가져가기로 했는데 혼자 들고 가기엔 너무 무겁고 벅차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들 모두 먼저 돌아가고 전 교실에 혼자 남아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죠. 밖에는 어느새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혼자 멍하니 어머니를 기다리던 저는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려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제가 있던 교실은 3층 복도의 동쪽 끝이었는데 화장실은 정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워낙 오래되었고 복도가 유난히 길었던지라 전 천천히 화장실을 향해 걷기 시작했죠. 그런데 화장실 앞쪽에 무언가 아른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흰색 옷을 입은 여자였는데 처음에는 3학년 선배인 줄 알았습니다. 서쪽 복도에 3학년 교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두고 온 물건이라도 찾으러 온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은 우리 학교 교복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화장실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간 여자는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서둘러 화장실로 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곳이 1층이었다면 창문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었겠지만 제가 있던 곳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화장실로 들어가기까지 그 짧은 2~3분의 시간 동안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것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친 저는 패닉 상태에 빠져서 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잠시 후에 어머니와 동생이 경비 아저씨와 함께 올라와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교과서가 유독 무섭게 느껴지더군요.